잃어버린 30년 그리고 한 통의 전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때는 몰랐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이 찾아옵니다. 프롤로그. 경북 구미의 작은 공장지대. 붉은 벽돌 담장 너머로 매캐한 기름 냄새가 풍겨나오던 곳. 그곳에서 김인호는 청춘을 바쳤다. 하루 14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들어가며 일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동생 종호를 대학에 보내는 것.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성실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배신했다. 믿었던 동생이 그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것이다. 그 후 30년. 인호는 말을 잃었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일장. 형, 내가 성공하면 꼭 갚을게. 1978년 늦가을 구미공단의 작은 기숙사. 김인호는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 종호를 위해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 두었다. 27의 형과 23의 동생. 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형, 이거 형이 먹어. 형이 더 힘들잖아. 종호가 국밥 그릇을 형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공부해야 하니까 더 잘 먹어야지. 나는 괜찮아. 인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생만큼은 달랐다. 종호는 머리가 좋았다. 선생님들도 대학만 보내면 출세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인호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프레스를 찍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섰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 일당을 받았다. 한 달에 사흘도 쉬지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종호야, 너만 대학 가면 우리 집안도 달라질 거야. 응, 형. 나 꼭 성공해서 형한테 잘해줄게. 약속해. 그해 겨울 종호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인호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이 모두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기뻤다. 마침내 동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 종호가 서울로 떠나던 날 인호는 기숙사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공부 열심히 해. 형은 여기서 계속 일할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형 고마워. 진짜. 형 은혜는 평생 못 갚을 거야. 그게 둘이 나눈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다. 2장. 배신. 1979년 봄. 인호는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종호의 글씨였다. 형, 미안해. 내가 형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형이 모아둔 통장을 가져갔어.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볼게. 성공하면 100배로 갚을게. 연락은 당분간 하지 않을게. 미안해, 형. 인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은행에 달려가 확인했다. 형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통장이 해지되어 있었다. 종호가 형의 도장을 위조해서 찾아간 것이다. 2년 넘게 모은 돈. 앞으로 종호의 생활비로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밤을 새워 일하고 끼니를 걸으면서 모았던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인호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동생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아마 종호도 절박했을 거라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돈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다. 믿음이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동생.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순간 인호는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3장. 30년의 침묵. 그 후로 인호의 삶은 단순해졌다.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도 않았다. 공장 동료들이 소개팅을 주선하려 해도 거절했다.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다시 배신당할까봐. 인호 씨, 이렇게 혼자 살면 나중에 외롭잖아요. 괜찮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그는 공장 일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했다. 낮에는 박스를 나르고 밤에는 폐지를 주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또 다음 달을 버텼다. 세월이 흘렀다. 이노의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시작했다. 허리가 굽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혔다. 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여전히 혼자였다. 가끔 동생 생각이 났다. 종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업은 잘 됐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하지만 이노는 한 번도 동생을 찾지 않았다. 찾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찾는 게 두려웠는지도 몰랐다. 만약 종호가 정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면? 그럼 자신은 무엇이 되는 건가? 버려진 형, 이용만 당한 바보가 되는 건가? 그래서 그는 그냥 모른 척했다. 종호라는 이름을, 동생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렸다. 사장. 30년 만에 전화. 2020년 12월 어느 날, 이노는 공장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69의 나이 정년까지 1년이 남았다. 그 후엔 어디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것도 익숙한 막막함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없음이라고 표시됐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마음이 바뀌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산소 호흡기 소리 같았다. 형, 나야? 목소리가 떨렸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나, 종호야. 이노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30년 만이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이다. 형 들리지? 나, 종호야. 동생. 알아. 형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종호의 목소리는 계속 흔들렸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숨쉬기조차 힘든 것 같기도 했다. 형 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췌장암 말기야. 길어봤자 한두 달. 이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만나줄 수 있어? 어디 있는데? 서울 은평구 녹번동 요양병원.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 생각해볼게. 형 제발. 나 죽기 전에. 형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이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다. 편지를 읽던 순간 은행에 갔던 날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던 그 밤. 하지만 동시에 더 오래된 기억도 떠올랐다. 어린 종호가 형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 아버지 장례식 때 형 손을 꼭 잡고 울던 모습. 형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던 그 눈빛. 다음날 아침 이노는 서울행 버스를 탔다. 5장. 재회. 은평구의 작은 요양병원 3층 304호실. 이노가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종호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다. 앙상하게 마른 몸, 누렇게 뜬 얼굴, 힘없이 떨리는 손. 그게 자신의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형. 종호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형, 와줘서 고마워. 이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 나 사과하려고 불렀어. 그때 미안했어. 평생 미안했어. 종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형, 나 그때는 정말 살고 싶었어. 형처럼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 나도 성공해보고 싶었어. 돈도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이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형 돈을 가져갔어. 사업을 시작했지. 친구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게 진짜 될 줄 알았어. 종호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근데 6개월 만에 망했어. 친구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나한테는 빚만 남았어. 형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어. 근데 무슨 얼굴로 돌아가?
빈손으로. 인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래서 더 발버둥쳤어. 빚을 갚고 형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장사도 하고 공사장도 다니고. 근데 세상은 나한테 그만큼 냉정하더라. 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기도 당하고 보증도 잘못 서주고 20년 동안 빚 갚느라 살았어. 겨우 다 갚고 나니까 40대 후반이더라. 그때 만난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형, 나는 평생 형 생각하면서 살았어. 형한테 미안해서, 형이 보고 싶어서. 근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형한테 무슨 얼굴로 나타나. 종호가 힘겹게 손을 뻗었다. 인호는 그 손을 잡아줬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형, 나 이제 가면 형만이 내 가족이야. 나한테 남은 사람이 형밖에 없어. 인호는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아무것도 안 바라. 그냥 형이 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것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6장. 용서. 인호는 며칠 동안 요양병원을 오갔다. 종호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어느 날 종호가 간신히 눈을 뜨고 형을 봤다. 형, 고마워. 매일 와줘서. 할 일도 없는데 뭐. 형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일하고 살았지. 결혼은? 안 했어. 왜? 인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 믿는 게 무서워졌어. 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 내가 형 인생을 망쳐놨구나. 아니야. 아니야, 형. 내가 형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내가 형을 망쳤어.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나도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형. 종호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형, 나는 형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내 전부였어. 그런데 내가 형한테 제일 큰 상처를 줬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인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야. 형,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인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종호야, 나는 너한테 화났던 적 없어. 진짜? 진짜야. 배신감은 들었지. 서운하기도 했고. 근데 화는 안 났어. 그냥 슬펐어. 너도 살고 싶었을 거 아냐. 나도 이해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인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 나는 괜찮아. 종호는 더 크게 울었다. 7장. 마지막 부탁? 열흘 후 종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인호와 요양병원 관계자 몇 명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인호는 종호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가방 하나, 몇 벌 안 되는 옷,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다. 형에게. 이 통장은 형 명의로 되어 있어. 30년 전 형 이름으로 만든 그 통장이야. 내가 가져갔던 그 돈 사실 다 쓰지 못했어. 일부는 그대로 남겨뒀어. 금액이 크지는 않아. 그때 이율도 낮았고. 근데 나는 이걸 형한테 돌려주고 싶었어. 형, 돈은 늦게 돌려줘도 되는데 마음은 미리 보냈어야 했어.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야. 형, 고마웠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형 노릇할게. 사랑하는 형에게. 동생 종호. 인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봤다. 정말로 형 명의로 되어 있었다. 30년 전 그대로.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종호가 진짜로 일부를 남겨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인호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종호야. 그날 밤 인호는 처음으로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에필로그.
봄이 왔다. 인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병원에 자원봉사를 갔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청소를 도왔다. 할아버지, 가족 없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있었지. 동생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요? 하늘나라에 갔어. 아, 그러시구나.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워. 많이. 그는 다시 환자들 방을 돌았다. 누군가에게 물을 따라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형이 되어야겠다. 그게 종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인호는 구미 공장 앞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석양이 공장 굴뚝 너머로 지고 있었다. 인생은 돌고 돈다. 용서도 후회도 다 그 안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